어제 그 NBS 조사가 굉장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갤럽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졌는데 방금 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 그리고 무당층이 17% 나왔습니다. 물론 그 NBS 조사도 그렇고 갤럽도 마찬가지고 보수 과표집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NBS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정당 지지도에서 이게 역전되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영남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도는 사실은 선거의 승패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은 거의 많은 경우에 평생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평생 1번이야. 나는 여태까지 항상 2번 찍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웬만한 충격이 가해져도 정당 지지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거나 아니면 출렁거렸어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만 보고 이게 지금 곧 있을 선거의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데 네. 이게 고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다? 그건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일종의 위기의식, 네.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이른바 결집 효과다.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은 탄핵은 어느 누구나 대부분 예상은 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8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 예상을 해요. 네. 근데 그 탄핵 이후에 치러질 조기 대선 결과에 대한 반감.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네. 뭐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되고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제1야당 쪽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제1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는 대충 예상이 지금 가능한데 나는 그것이 싫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당 지지도에 역으로 반영되는 그런 효과는 있어 보여요. 네. 분명히.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향별의 보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중도가 278명이고요. 진보가 262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는 그 응답을 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모름 응답 거절이 12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높아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힘 지지자들이 이제 1차 체포가 안 되면서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아스팔트 나가는 것보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2020년과 2024년 총선 전에도 국힘당 그때는 이제 뭐 미래한국당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미래통당, 그랬던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때도 과표집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사례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아스팔트로 나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소수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신중해야 되고 뭐 이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는 것처럼 이 과표집은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는 측면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탄핵 체포되는 순간 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네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뭐 다시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 경호처 준비해라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가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판단은 그래서 다음은 누구야? 다음 누가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 대선의 전략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여기에 벌써 딱 이틀 전에 벌써 전부 딱 대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울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 윤석열 걱정을 하면서 사실상 손절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국힘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거로 예상을 좀 하세요?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는 미적거리고 사실상 한 몸처럼 비춰졌죠. 네. 근데 체포가 이루어지면서 말씀대로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뀐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해결하는 투 트랙 중에 한 가지는 탄핵 트랙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이미 하고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형사사법 절차였는데 이게 체포가 늦어지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네. 체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뭐 구속이 연결되면서 2월 초순에는 내란숙의 피고인 윤석열의 공소장이 나오는 절차가 사실상 확정된 거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돌아가고 그 형사재판이 또 탄핵 절차에 보다 미치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냥 투트랙이 완벽하게 구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조기 대선인데 다만 시기가 4월 말이냐 5월 초냐 뭐 요 정도의 변수만 남은 것이거든요. 그 뭐 네. 큰 변수도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자기 장사하는 분들은 유튜버들은 48시간 있다 돌아온다. 뭐 윤석열이 복귀한다 그러지만 그건 뭐 본인들도 안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국민들은 이제 딱 정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자기는 누구야 다 이러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개개인에 대한 대선 지지도를 물으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월등한 1등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주자에 대해서 몇 배가 더 나오는 적어도 2배 이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그 올망졸망한 여권 후보도 결국엔 한 명으로 정리될 거잖아요.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그 8년 전 탄핵 때를 보니까 2017년 그때 5월 9일 선거였죠 아마. 네. 네. 그때 대략 정당들이 선거일 3월 9일 선거 3월 9일. 3월 9일. 3월 9일이었나요? 네. 그때? 아니요. 3월 9일에 아니, 탄핵 심판이 그렇지. 나고 예. 그 5월 9일 대선. 5월 9일이었어요. 그러네요. 5월 예. 대선. 3월에는 예. 탄핵 예. 그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났죠. 이정미 그러니까 재판관. 5월 9일 선거일로부터 대략 40일 정도쯤 각 당의 후보들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20일이 넘게 길어서 맞아요. 20일. 선관위 후보 등록도 거의 한 달 전쯤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헌재에서 딱 탄핵 결정 나면 60일이니까. 60일 이내 대선인데 네. 대략 20일 전후에서 각 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요. 빠듯하다. 예. 사실상 지금부터는 대선 국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갤럽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31, 김문수 장관이 어제 조사에서는 13%로 나왔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7%. 홍준표, 한동훈 공동 6%, 오세훈 4%, 이준석 2%, 조국, 김동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없네요. 그럼 예.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예, 혹시? 유승민 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취재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유승민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중도 소구력이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측이 총집결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중도에 있는 캐스팅 보터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누구를 할 거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코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필요하면 우리는 윤석열도 데려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중도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을 후보로 내세울 거야.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베스트 솔루션이죠. 대선이라는 본선을 염두에 두고 판을 짠다고 하면 네. 이게 이른바
그 집토끼라고 하는 네. 뭐 집토끼 뭐 굳은자 뭐 이런 표현을 네. 쓸 수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에 있는 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남의 표를 조금이라도 갖고 올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원래 좀 플렉서블해요. 후보도 빌려오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사실 지난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는 빌려온 후보지.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양자 드린 거죠. 예, 양자 그러니까 장남이 없어. 그래서 그 장자 승계를 위해서 옆집에서 구워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 외국인이네.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외국인 정도였으면 다행이었죠. 여하튼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러려면 사실은 몇 가지 좀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유승민 대표를 정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만들려면 첫 번째 풀어야 될 관건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군가는 설득을 해줘야 돼요. 설득 작업을 누군가는 열심히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으로 네. 이 배신자 프레임을 걷어줘야 돼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어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우리한테 유승민도 있잖아. 이런 말을 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배신자 프레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래, 이럴 때 민주당은 중도를 어떻게 소구 전략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주변에서 나오긴 국힘은 하더라고요. 지금 다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더니 내 수준도 남아있긴 남아있네요. 그 얘기를 아직.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등장을 할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가치지향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가치가 흔들릴 때 진짜 대거 일어나가지고 항쟁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해추구 집단이다. 이익, 떡, 먹을 거 이런 게 있을 때 찰떡같이 뭉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의원의 출마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하면 최소 5에서 7%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이준석의 공동정부 뭐 이런 정도까지 좀 이건 사실 가설인데,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워낙 뭐 피카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뭐 지금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준석, 천하람 등 얘기하지만 이게 명실상부 공동정권 정도로 해서 장관 몇 자리 주고 이런 방식으로 결합해서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어떤 전략으로? 저는 뭐 플렉서블하다는 네. 국힘당이 플렉서블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플렉서블에 대해서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본인들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지난번에 윤석열이라는 정당 정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정치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검사 출신을 양자로 들여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석고대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구도가 나와야지. 직전까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관저에 가서 같이 싸우던 사람들, 부정선거 같이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네.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아니야 이제 거기 끝났고 유승민이야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리고 직전까지 탄핵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했던 그 입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또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해왔던 거 아닙니까? 유승민을 예를 들면서 지금 21대 국회의원들을 단도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황스럽지 않게 좀 절차는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 당에서도 저는 중도 소구력을 키우는 것들은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도적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뭐 대체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희 당의 을지로 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중도 소구력이 있는 것들을 하되 우리의 정책에 정확한 것들은 세운다. 핵심 코어들은 세운다. 네. 이런 지점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실은 그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네. 하면 대기업하고 상생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부각이 안 돼 있는 그런 측면이어서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보를 훨씬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